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걸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충격이 주식시장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20%까지 갔는데요. 12%로 급락해 버렸어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연준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혹은 뭐 동결 이제 더 이상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배하거든요. 일단 현재 이 SVB 금융위기 상황이 터지고 나서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FOMC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뭐 중소형 은행 파산이 금리를 최소한 0.25 혹은 0.50% 올린 것만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가계도 소비를 더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요. 기업들도 지금 미국 기업 부채 역사상 거의 최고치거든요. 미국 기업 부채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얼마나 빌렸는가, 금융에서 얼마나 빌렸는가, 회사채 얼마나 발행했는가. 이게 장기 평균이 44%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49%예요. 가급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기업도 부채가 높으니까 아마도 기업 투자를 이번 사태로 기업들도 심리가 위축될 겁니다. 그 은행들도 대출할 때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금리를 뭐 0.25 혹은 0.50% 올린 것만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번에 그 나오는 그 어떤 문제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뭐라 그러죠? 블랙스완이라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분명히 나올 거긴 한데 그게 신흥국이 될까 아니면은 유럽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본토에서 터질 줄은 정말 상상 밖이었거든요. 원래 저 달러가 강세되니까 신흥국에서 터진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지금 터졌는데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고 줄이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통화 증가율 보면 거의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저 미국 통화 정책 보면서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약간 한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다가 좀 반대쪽으로 뜨겁다고 반대쪽으로 하면 찬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이 적정 통화 증가를 뭐 피처 방식 형식 이런 거로 추정하는데요. 거의 30%포인트 이상 공급해 버렸어요.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공급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공급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최근은 돈을 많이 줄이게 있는데요. 작년 뭐 올 1분기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4분기 통계 보니까 적정 통화보다도 8% 정도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부작용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요즘 최근에 이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연준 자산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하지만 인정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돈을 더 추가로 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예, 연준 자산이 그 주별로 발표되는데요. 뭐 3월 8일에서 15일까지 보니까 오히려 3천억 달러 정도 늘어버렸어요. 엄청난 돈인데. 예, 양적 긴축을 한다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돈을 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참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더 골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좋다는 미국이 그 정도라면? 예, 더 골마 있어야 하긴 하는데요. 다행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예. 달러가 계속 오르면은 또 미국으로 돈이 신흥국에서 다 미국으로 들어갈 텐데요. 달러 가치 지수가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작년 9월 12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 주식형, 채권형 이런 그 자금, 특히 주식형 펀드 보니까 미국으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 11월 이후로는. 이게 유럽으로 조금 들어가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 대만, 특히 중국 쪽으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되다 보니까 그 신흥 문제가 조금 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도 우리 한국의 원화가 강세가 못 되고 오히려 더 원화는 약세가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 펀더멘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3월까지 계속 적자 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환율이 지난번에 그 1,44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그 이후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이제 뭐 올라가봤자 한 1,350원 정도. 예, 결국은 우리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환율도 점차 저는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확 잡혀야 되는 예.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PCE 지표 며칠 전, PCE 지표는 또 5%로 이제 좀 예상보다 낮은 걸로 예. 나와서 또 증시가 안도의 그 어떤 랠리를 펼쳤는데, 근데 이제 갈수록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지네요.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또 감산 결정을 예, 하면서 예. 다시 유가가 뭐 80불대 이상, 예. 뭐 월가에서 100불대까지 예상하던데요. 예. 저는 뭐 유가가 100불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 등 오페크 플러스가 이번에 감산한 거는 예, 그만큼 유가가 떨어진 거를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가 뭐 많이 올라봤죠. 90달러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평균 한 80달러 정도. 예, 그만큼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또 다른 감산, 더 큰 감산이 뭐 있지 않는 한 뭐 유가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유가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2개월 후에 금방 반영하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계속 여기서 90달러, 100달러 가버리면은 또 미국 물가가 오르고 연준은 경기 침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텐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수요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뭐 8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지금 봐야 되는 그 시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준의 그 스탠스가 동결 혹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장의 그 어떤 그 상황별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근데 이미 그 시장 금리는 뭐 미 10년 국채 4.2% 갔다가 3.5% 떨어갔다가 또 4% 갔다가 다시 3.4% 떨어졌거든요. 뭐 저는 연준 금리보다는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시장 생각하고 금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제 마지막이다. 뭐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리더라도 마지막에. 마지막 사이클이다. 가면은 갈수록 금리는 못 올리고 뭐 올 하반기 내년 가가지고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그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확실한 신호. 근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더 주가는 부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경제학 교과에서도 뭐 증권시장 교과에서 나옵니다만은 뭐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금리는 더 떨어질 겁니다.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더 낮아지면은 주가는 일시적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 실제치, 기대치가 더 낮아지면서 그걸 저는 실물 충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충격이 주식시장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충격 이후에 다시 어떤 그렇죠. 반등,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하고 금리 인하하면은 앞으로 그 소비 투자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저는 주식시장 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 원래 이 투자에서는 타이밍을 찾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긴 하던데 결국은 그 어떤 충격이 오기 전에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 시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은 뭐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제가 주식 잘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그 주식 비중 굉장히 지금 많이 늘려놨다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만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전쟁 여기에서 그냥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요즘 이 사우디의 어떤 중국과의 친중 그 다음에 뭐 이란과의 화해, 중국의 역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또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저 미국 힘이 더 크지만은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보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엄청 커졌죠. 그렇죠. 러시아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다 이하나로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러시아 제재를 따르는 나라가 유럽 몇 개 국가, 일본, 뭐 우리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만 별로 없거든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눈치 보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어요. 특히 인도 실리를 챙기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그냥 왜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하죠?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하고 사우디 같은 이라크 이런 문제에 그 중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서로 이안하고 해하라고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사우디도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아직은 뭐 행동을 안 옮기고 있습니다만 이안화로 결제 받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뭐 기술 전쟁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더 커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물론 부인은 했습니다만 그 페트로 위안,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 예. 이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볼까요? 근데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나오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사우디 가서 원유 좀 증산해라. 그런데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우리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참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 석유는 다 자기들이 쓸 건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과거처럼 중요한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우디를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우디가 더 세게 나오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뭐 제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흔들리는 달러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치, 요게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다 보니까 이것을 미국이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냐? 어느 시점에선가 강력한 어떤 조치, 다시 달러를 모든 나라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지 않겠냐? 예.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위기를 그 전쟁 예. 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예, 미국이 뭐 그것까지 갈 수가 있죠. 마지막에 그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뭐 참 위험한 입장에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 그거죠. 그래서 전쟁. 예. 가장 그 아슬아슬한 게 현재로서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대만과 중국이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이 그 시진핑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행동이 있을 때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참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지만 한국 경제가 그렇잖아도 지금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벌어지는데 이 원유 가격이라든가 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근데 올 3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최근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예,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입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6% 감소했더라고요. 우리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그동안 그 유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배럴당 120달러 같은 게 최근에 8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유가가 평균 20억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떨어지니까 거기서 한 200억 원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들하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내수가 위축되니까 그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적자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는데 하반기에는 무역수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을 보면은 뭐 작년에서 올 3월까지 미국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으로는 증가세가 아마 둔화되고 감소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워낙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게 뭐 거의 뭐 30% 이야기 나오던데요. 예, 전체 그렇게 수출액에. 예, 많이 감소했는데 아마 중국으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좀 기저효과도 있고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20%까지 갔는데요. 작년에 18%로 떨어지다가 올 그 3월까지 통계 보니까 우리 수출 비중에서 12%로 급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줄어들었네요. 예, 그 반도체가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죠. 예, 그런데 일부 그 연구기관들 보니까 올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 보면은 뭐 2008년 그 다음에 그 우리 2000년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가 2기에 빠졌을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출이 그렇게 감소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한 거 보면은 감소폭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4분기 가면은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이네요. 예, 우리 전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쫄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 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 혹은 그로 인한 어떤 그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2% 가기 되게 힘들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가 3월에 4.2%였는데요. 4월부터는 3%대 진입합니다. 예, 그리고 연말 가면은 12월 가면은 제 모델상으로 한 2.6% 정도 나오거든요. 물가 목표 2%에 거의 접근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수요가 경기가 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뭐 지금 6%대 이야기 예. 나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10%에서 이제 9%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영국도 뭐 비슷하고 예. 일본도 지금 한 4%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일본도 1월에 그 4%가 넘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예. 그런데 아마 저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 상승률은 다른 쪽도 예, 정도의 차이지 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날이 전망이 된다고 했을 때 잠깐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상당히 실물 경기는 안 좋을 거고 그런데 또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은 어떤 것을 반영을 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우선일까요? 초기 인하 금리 인하 때는 실물 경제 침체 때문에 인하한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죠. 예, 그러나 일정 시점 지나고 금리 인하가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예, 그때는 저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초기에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면서 주가가 저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한 뭐 1, 2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이거는 그 경기 침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우리 물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에 가면 2% 중반. 예, 미국도 저는 그냥 소비자 물가는 연말 가면은 3% 안팎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